남 따라 살지 말기 구수영 박현희부터 토론 시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료 끝나니까 네 그러면 우리 과장이신 우리 강은희 국회의원께서 이후의 순서는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유사에 맡았던 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분의 발제자분들이 아주 지금까지 생각하신 거하고 좀 다른 형태의 발제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분의 발제자의 강의를 잘 들으셨고요. 지금부터는 5분의 변학과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두 분은 우선 좀 기다리시고요. 제안을 드렸다면 제 오른쪽에 계시는 서강대 5분의 패널 중에서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박수영 교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앞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면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스펙 쌓고 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이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실력을 좀 이렇게 실력을 드러내는 어떤 그 실력이나 자신감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배경에는 제가 대학에 못 나고 있지만은 대학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사회가 필요하는 또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실력을 키울 만한 교육을 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좀 반성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 대학이 이제 앞으로 그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 많이 얘기합니다.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융합적인 교육, 또 체계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창의적인 교육 측면에서 사실 이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같이 보면 일단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애들이 대학에다 들어오면은 너무 지쳐 있어요. 일단 학습에 대한 피로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로 변환시킬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그 지쳐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대학만 가라는 어떤 그 압박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일단 대학을 온 거죠. 대학을 오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됐구나. 그때부터 정말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에게 어떻게 좀 정말 이 자극을 주고 어떻게 얘네들을 갖다 이제 바꿔주느냐 이게 좀 고민스러운 문제고요. 그래서 대학이 좀 더 아이들에게 그러면 어떤 창의적인 호기심, 또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이 적극적인 수동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께서 좀 이끌어주고 또 어떤 이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해왔던 어떤 주입식 교육에서 뭔가 좀 문답식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또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이 학생 교육하는 데 시간을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님들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그만큼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데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또 대학의 또 현재의 어떤 문제점들입니다. 제가 이제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이제 마크 샌든 교수님의 강의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좀 자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학생들만 문답하면서 학생들이 생각하냐고 하는 저런 강의 저도 해봐야 되겠다. 한 학기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못하겠더라고요. 이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내는 학생들의 참여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외국 학생들처럼 이렇게 막 같이 토론하는 그런 문화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좀 우리 대학에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융합적 교육입니다. 저희가 융합교육 많이 얘기하는데 일단은 먼저 이 학생들이 일단 올라올 때부터 문과 이과 이제 나눠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얘네들이 문과 이과의 경계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제안서를 만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이미 벌써 대학 다닐 때 이 문과대, 뭐 공대 같이 함께 뭔가 하는 이런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 보면서 우리 대학이 이런 이 학과의 덕 혹은 단과대학의 덕 이런 것을 좀 무너뜨리는 융합적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참여적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 참여적 교육이라는 것은 현대의 뭐 아까 지식인들의 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지식들을 융합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참여하면서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것이 현대 인재 상이지 뭐 어떤 권위적인 리더 어떤 팀에서 그런 어떤 모습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학생들이 뭔가 팀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뭔가 자기의 기여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대학의 교육이 어떤 팀 프로젝트 또 함께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참여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별 과제의 어떤 평가 중심, 개인 학습 중심 뭐 이런 어떤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틀을 깨는 어떤 대학의 어떤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지적 호기심을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또 문과, 이과 이런 것을 갖다 벽을 허무는 그러한 커리큘럼, 또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함께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펙을 허물고 진짜 실력을 키워서 나가서 자기 실력을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대학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시는 주체로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적인 대안에 대해서 많이 지금 앞으로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교육을 하시는 분조차도 이런 창의적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관으로 계시는 김영철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교육, 성공교육,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평생직업교육, 사실 교육과목 내에서는 정규학제, 정규학교 제도의 틀을 벗어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에서 거의 빠져가지고 아웃사이더 비슷하게 지급을 받던 분야였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마이스코 특성화가지고 오늘도 지금 많은 논점 중에 보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어떻게 살리고 비전을 어떻게 갖고 목표의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많이 하십니다. 진로교육.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재직하는 대학을 나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그리고 그 교육도 학령기에 대학 몇 년간 버는 교육 가지고 평생을 사는. 그래서 사실 평생교육이 우리 사회처럼 구호는 많지만 실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좀 OECD 중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데 기류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보니까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걸로 나왔습니다. 원샷 소사이티라는 표현을 거기서 썼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 경로가 하나밖에 없는 사회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공하면 모든 인생이 뭐 더 이상의 학습이나 배움이 없어도 그냥 그러니까 대학 입시만을 향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하면서 그 결론에 두 가지를 이내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이제는 좀 한국 사회가 빨리빨리 해서 조금 좀 여유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한 가지 성공 행로에서 좀 이 성공의 길이 다양해지고 좀 많아져야 되겠다.
사람 있을 때 하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제가 이제 고졸 시대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크게 교과문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졸 시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의 유형을 이제 다양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던 그 마이스터고 제도가 이렇게 그 사회라든가 언론의 호응을 제대로 받은 적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가 오늘 얘기했던 많은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 비보이가 어떻게 탄생했냐에 대해서 한번 들었을 때 사실 비보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직업과정을 하는 1년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졌던 아현 직업학교라고 하는 데서 프로그램들을 처음에는 좀 딱딱한 뭐 기술 일에 실습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가 진짜 애들이 원하는 거 한번 해줘보자 해가지고 예체능에 관련된 뭐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유롭게 놀게 했던 그래서 비보이가 최초로 탄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육의 틀을 전향적으로 깨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새로운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진로 교육은 저희들이 그 교육법이 만든 1945년도부터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뭐 담임 선생님이 의뢰의 진로 교사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도 거의 보면 진로 교육까지 담당할 그런 여지가 없었고 학생들의 진로 상담이라든가 진로 욕구라든가 그들의 뭐 인생 상담을 하든 학급 상담까지를 제대로 연결시켜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든 고등학교에는 지금 진로 교사가 한 번씩 배치되어 있고 올해 이제 중학교 단계에도 지금 진로 교사가 한 번씩 배치가 되고 있으면서 상당히 작지만 큰 변화가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진정으로 학생, 학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육 수요자한테 진짜 서비스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이 진로 교사를 배치하면서부터 서서히 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보면 거의 주어진 거 배웠거든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있던 거. 그 속에는 나를 찾고 나를 알고 나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드물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로 교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 정부에서 하는 가장 큰 하나의 교육적인 성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하나 들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산업자원부에 가서 산업기술인력과장으로 한 1년 근무할 때 외국의 공대 교육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 있는 기계공학과를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이데아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루 온종일 제가 관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스탠포드 공대에 들어갔는데 크게 플래카드가 있으면서 교수님들이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10년 후 우리는 다음 학생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공대 교육이 워낙 이제 뭐 사회 변화에 빠르게 이제 적응해야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교수님들이 끊임없이 거기서 새로운 학습 방법, 새로운 컨텐츠. 놀랍게도 그 기계공학과에는 기계공학과 교수님만 계시지 않고 심리학과 교수님도 있고 옆에 전자공학과 전공하신 교수님도 있고 심지어는 마케팅 교수님도 우리 하나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교수님 뽑을 때 만장일치대로 교수님을 뽑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 커리큘럼을 제가 그날 참관했던 교육 프로그램은 석사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석사 그럼 무슨 학과라고 이래 전부 주어져 있는데 학과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1년간 수행하면 그게 석사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 나왔냐면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어떻게 냈냐면 학생들을 15명인가 이래 뽑았던 것 같은데 전공이 전부 다릅니다. 기계공학과 석사과정인데 기계공학과 학생 뭐 3명, 전자공학과 학생 1명, 마케팅 1명, 인류학과 1명, 심리학과 1명. 그 다양한 학생들이 그 과정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전부 이루어지는 건 철저하게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학생들 나름대로 제가 그때 봤던 게 그 타이어에 관한 얘기, 자동차 타이어가 이게 2, 3년만 되면 금방 갈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그럼 이걸 좀 뭐 영구적으로는 안 해도 좀 이래 장기간 쓸 수 있는 타이어를 개발할 수 없을까? 그 당시에 제 수업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인류학 전공했던 학생이 각 나라의 지역별로 있었던 그 마차라든가 뭐 둥글게 굴러가는 거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그 옆에서 보면 뭐 디자인하는 학생이 디자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저거는 기계공학과 출신들은 저걸 만들 땐뭐 인문과 그 기술이 그 자체적으로 그냥 녹아서 융합되어 있는 과정이 그 수업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교수님들 철저하게 거기서 계속 이제 주로 질문을 던지는 게 그 교육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끝나고 나가지고 그때 그 학생하고 1시간 가까이 토론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 모습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교육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아마 사이와 사이, 경계와 경계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아주 제가 소중한 체험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교육 제도가 사실은 아직도 많이 경직되어 있고 진짜 가기를 위해서 아직 많은 지금 노력들을 거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과 틈을 깨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국장님께서는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한테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깨닫게 해주는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한국공학교육인정원 조선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사업단의 이태신 맡고 있는 조성입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저는 처음 이런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장석호 박사님 그리고 이영만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런 그 포럼을 이제 개최하시고 주최하시는 전화진 교수님이나 강의님 모두 다 이공계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온 그런 그 배경에는 상당히 많은 현재 공학교육, 한국의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학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선진국, 뭐 12, 13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그 지위를 상승시키고 유지하려면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스펙 이렇게 초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일 심각한 게 사실은 기업체에서는 A라고 하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교에서는 B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 미스매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갭을 이제 채우려고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그리고 졸업해서도 연수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뽑은 다음에도 그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면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인문학이나 뭐 지금 아까 이제 윤국학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스탠포드나
뭐 MIT나 이런 대학들은 전부 다 하나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융복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테두리를 약간 경계에 꽃이 핀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경계를 다 품는 인성과 기술이 융합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들, 특히 교수님들이나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를 그것만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학과의 교육 목표나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할 시점에 가지고 있을 자질과 능력이 졸업생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산업체 요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라. 그거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과 중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수업하고 나가시면 끝나는 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학 평가에 보면은 기반 평가라고 하는 이런 평가 항목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가 이걸 따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량적인 것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교육을 강의를 하고 나가면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역량이 발생되어 있는지 선거가 어떤 선거가 되는지 그거를 체킹을 별로 안 하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과 중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든 그런 물건들이 지금 핸드폰이나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수출도 많이 되고 특히 지금 한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조를 지금 하고 많은 이 세계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라든지 기술을 다 유튜브를 보는 그 기계도 한국 거고 그 컨텐츠도 또 한국 가수들 거고 그러면은 그 기계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은 우리가 만든 그런 물건들이 국제적으로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데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국제적인 분가성이 확보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 교육을 시켜라.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분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라. 사실 전국에 202개 4년제 대학이 있고요. 139개 전문대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그 학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물건 만드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그 사람들이 물건도 잘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교육의 시스템을 갖추게끔 국회에서 국장 오셨지만은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안을 좀 세우셔서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좀 실시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공학인정원은 우리나라 공학교육을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도록 표준 지침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 미래인재유성 포럼도 하나의 섹터로 들어와서 지금 연구 활동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분이죠. 주식회사 남따라 사들지 말기 구성엽 대표님의 조금 다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늘 네, 안녕하세요. 구승엽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 스펙타파 공모전에 참여하셔가지고 마지막 미션까지 하신 분이 몇 분이 와 계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저희가 실시한 거는 지난 한 달 반 정도 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마지막 통과한 39명의 학교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 제가 마지막에 봤습니다. 어저께까지 안 봤고요. 오늘 이 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소위 말하는 스카이는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 30분은 지방에서 오신 분도 많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계시고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에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41페이지를 봐보시겠습니까? 참가 신청자가 3,000분이셨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접수자까지는 10,000분이 넘으셨고요. 좀 아시겠지만 약간 좀 자금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후원받았던 협찬 기업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약 3분의 1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단계부터 보시면 100% 기준으로 마지막에 30명 남을 때까지 2.5%. 이분들은 최종 미션까지 다 수행을 하셨고 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윗장에 43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평가 역량별 평균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0점 만점을 했을 때 마지막 32분은 리더십, 그 열정, 아이디어, 문제 해결력이 전부 80점 이상, 아이디어는 90점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가셔도 이 네 가지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32분은 전부 그 인턴을 이렇게 채용할 때 이렇게 제안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펙을 보고 뽑는 건 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즉 스펙을 안 보고 열정과 아이디어, 문제 해결 능력을 봐서 약 한 달 반, 두 달 정도를 시간을 주면서 채용 방식은 아까 발표하신 그 장수호 박사가 얘기하신 18가지 단계를 다 채용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이번에 빠진 건 팀 프로젝트를 못했습니다. 1차라 그런지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못 만들었는데 2차를 진행을 한다면 아마 저희가 맨 뒤에 45페이지에 2차 공모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야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보이, 제빵기술, 만화, 디자인 분야를 나눠서 각 분야별로 희망자 형태로 금액은 작지만 한 번 더 2차 공모전을 실시한다면 더 많은 참여자가 올 것이고 이게 바로 교육계획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많은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스펙이 없어도 된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약 1000여 분의 이력서를 저희가 다 보면서 의지가 없어서 그만둔 분도 계시겠지만 꼭 스펙이 꼭 중요하진 않다. 단 스펙이 없이 먼저 뽑은 상태에서 열정과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각 회사별로 필요하신 분들이 혹은 각 과정별로 필요하신 분들이 그분을 다시 면접을 보시면 되죠. 신청 면접을 보시고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아마 이게 IT와 접목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IT가 발전을 해갖고 스마트폰과 그 결합 누가 혹시 대리를 했다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았을까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적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금방 비교가 됩니다. 같은 IP에서 계속 10군데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서로 밀어줄 수도 없고 그건 한두 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두 달, 세 달씩 시행하다 보면 다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새누리당 차원에서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 통과하신 32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일즈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턴을 채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미션을 봤는데 저도 여기 최종까지 통과될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남철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다른 분들은 대학, 기업, 정부에서 보셨는데 저는 국제경무기관에서 17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포럼에 맞게 입법하시기 좋게 포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50페이지에서 67쪽인데 여기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20주간 사회에서 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또 향후에 우리 필요한 인재의 필요성은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사성, 사력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61페이지 보시면 인재의 중요성은 한 가지 예를 들면 1943년 윈스턴 처칠이 그 2차 세계대전에 하버드대 졸업식에서도 향후는 인재 제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의 중요성은 더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성, 사력이라는 거는 창의성, 전문성, 다양성, 인성 이렇게 네 가지 성을 얘기하고 역은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일에 대한 능력,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는 능력, 마지막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능력, 사력을 이렇게 61쪽에 제가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국책연구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인재 정책에 관계돼서 우리 교과부에 국정부 공부하겠지만 정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62쪽에 보면 창조적 인재 10가지 특성이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양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인데 미래 인재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얘기를 좀 하자면 2000년에 인적자원 개발 회의가 설치됐습니다. 이때 당시 이 교육부총리가 신청을 했고 14개 부처가 해서 인적자원 개발 회의가 처음이 됐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2002년 8월에 인적자원 개발 기본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또 2차
2007년에는 이 국가 인적자원 개발 협의가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본래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 개발 회의를 대통령이 이렇게 주재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에. 근데 64쪽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 하단에 보시면 그 후에 2008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과학기술부가 이렇게 통합되면서 인재정책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도상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있고, 그러나 이제 65쪽에 보시면 사실 2009년 1월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폐지 법률안이 정부 입법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게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국회의원님들 계시지만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입법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부의 그 일련의 그 정책 변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연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인재 정책의 문제점을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인재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개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정부 부처 간, 정부 대학 기업 간, 또 정책 프로그램 간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다른 분이 이제 페이퍼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공급자 중심의 우리 인력 양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력 수급 불이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 향후 정책 방안 네 가지를 세 가지 정도 다른 다시 한번 페이퍼로 좀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페이지 61쪽에 제가 제시한 부분이 지식의 융합이 중요시되는 미래에 대한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특수대학원 여기 그 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보시면 특수대학원의 경우 이 신동적 산업에 맞춰서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또 지역 인재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 산업에 특화된 그 세계적인 수준의 그 전공에 맞는 지역대학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제가 국책 연구기관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뭐 세종시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기관도 있고 모든 국책기관들이 지방으로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종시로 가고 뭐 나주로 가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있고 제주도로 가는 게 있고 울산으로 가는 게 있고 이런 그 국책연구기관들이 지역의 그 대학들하고 이렇게 잘 협력을 해서 이 인재 양성을 하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저희 그 정책 제안을 한번 드렸고요. 참고로 저희 연구소 소개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 총 해가지고 제가 10석인데 20자입니다. 한국 직업능력자원 교육훈련노동 연계시키 제 소개하려면 20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저희 그 교과부가 많이 도와줘서 이 글로벌 인재 포럼을 합니다. 매년에 전 세계적인 세탁을 보시고 올해도 10월 24일부터 6일까지 롯데호텔에서 이제 인재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장이 매년 열리고 있고요. 또 어제도 했지만 이 미래인재 포럼이 있습니다. 육성만 빠져있지 미래인재 포럼을 해가지고 우리 임혜규 전 의원님 저기 참석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저희 원에서 미래인재 포럼을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향후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이 포럼 국회 포럼하고 저희 포럼하고 연계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토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 방송상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 몇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손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본인 소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관자력의 한승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들었던 부분이 이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나 성과 중심의 교육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은 지금 기존 산업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요구를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을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학생 능력이나 이런 학업 성취 같은 거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수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저로서는 이해가 쉽게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부언 좀 해주시면 네, 우선 질문을 받고 같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그다음 세 번째. 저는 소셜 리크루팅 참가해서 최종까지 이렇게 참가한 이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참가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나 의원님들 혹은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 위주의 변화가 있으면 이제 인재 채용이나 인재 양성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 교육이 바뀌어도 사회에 이제 만연하는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갔을 때 나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나 산업체가 있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을 먼저 없애주는 게 더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대안학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곳에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거나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기업체에서 우리가 바라는 인재상이 무엇이다라고 확실히 정해주지 않고 추상적인 인재상만 이렇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될까라는 확신이 없이 그래서 불안해하고만 있는 것 때문에 인재 발굴이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 발제자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교육하고 같이 사회 구조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교육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까지만 받겠습니다. 저 오늘 그리고 오늘 잠깐 질의를 다 못하신 분은 메모로 적어주시면 꼭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하진 의원님 축하하고요. 저는 굿아이디어 창조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황명창 교수입니다. 제가 창조 취업 자기개발 노하우라는 책을 쓰고 전국 지금 17대학교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미래 인재 육성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애들한테 강의를 해보면 지금 대학생들 머리에는 오로지 취업밖에 없습니다. 좋은 기업에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취업밖에 없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 미래 인재를 제대로 된 기업에 제대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연구소가 하나도 없어요. 연구소는 무수하게 많은데 애를 어떻게 세계적인 500대 기업의 취업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를 연구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은 대한민국 한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앞에 계신 패널 두 분 전문가들 다 계신데 미래 인재를 길어서 어디를 써볼 겁니까? 미래 인재의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국내 기업, 대기업 들어가는 머리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하고 국회에도 중소기업을 거쳐서 미래 인재가 중소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을 가고 세계기업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10배를 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먹히려 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지금 패널님들 대학에 계신 분은 특히나요. 대학에 창조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블루오션 레드오션의 취업에 대피는 싸움을 하지 말고 세계 500대 기업에 취업시키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을 좀 만들어 주시면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세 분 질의에 우선 답변하시고 시간 관계상 죄송하지만 다 들을까요? 네, 우리 하도 열심히 들어서 이번에 본인 이름 좀 말씀해 주시고 발표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세나형 이제 공모전에 참여한 대학생 조형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구순현 대표님 또는 박수영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공인 사회복지와 저의 재능이자 관심 분야인 스토리텔링 또는 이제 리더십을 관련해서 여러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도 제너럴리스트가 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저도 평소에 생각해 왔었지만 제너럴리스트이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발제하신 분들 두 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너럴리스트이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에 그 구신환 대표님이나 박수영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 네, 빨간 티셔츠. 예. 네, 안녕하세요. 소셜 주말입니다. 저는요, 지금 24살, 26살 엄마이기 때문에 취업도 중요하고, 그 아이가 자라온 상황을 보면,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을 골고루 가르치지 않은 현재 고등학교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비보이드 국가장학금을 받으시다는데 비보이드도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평범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치관 형성에 대한 공교육에서 보충할 부분, 그 다음 공교육에서 못한다면 지금 제가 이걸 주최한 전하진 의원께서 세라 캠퍼스라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 데서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을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을 보충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당장 세대별로 해서 10년,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6, 70년을 아이들이 살아갈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발 밑에 기초교육을 튼튼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지금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충해줬으면 하는 게 국회의원들한테 바라는 사항이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심지어는 국가공무원 자녀들도 대안학교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페이스북에도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럼 대안학교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운영되는 학교가 많은데 교육 프로그램은 좋지만 그런 부분을 못 가는 아이들도 많고 학교 밖에 버려진 7만여 명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공교육의 오늘 활성화 부분을 갖고 비보이 그 문제를 굉장히 저도 키워드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더 끌어안을 수 있는 진짜 필요한 국가 인재를 필요한 부분에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기대를 하고 제가 필요하다면 홍보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라서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저희가 명심해서 국회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도층에 계신 분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에서 나오셨으니까 공교육 강화 부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한국원자력에서 오신 분은 그 학생 및 교수의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조 교수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저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학문 분야별 평가 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 공학은 한 지금 11년째 됐고요. 간호가 한 8년 됐습니다. 유아교육도 있고. 근데 가장 그 인증이라고 학문 분야별 인증의 그 핵심 철학은 뭐냐면 조금 전에 하신 수요자하고 성과 중심하고 더불어서 공학의 경우에는 특별히 국제적인 대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증 철학 3개가 있습니다. 인증 기준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교육 목표, 그 다음에 졸업생 역량, 교과 영역 이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아까 창조연구원에서 나오신 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고 그런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교육 목표를 세울 때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업체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교육 목표를 맨 처음에 세울 때 또 주기적으로 2년에 3년에 많이 세웠다 그러면 2년이나 3년마다 교육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공과는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육 목표를 가지고 졸업생 역량을 우리는 어떠한 졸업생 역량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수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성과 교수님인데 교수님들이 자기가 좋은 것만 가르쳐서 자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지금 교수님들 다 힘드시거든요. 이 바뀌기가. 그 다음에 대학도 움직이기가 어렵고요.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법으로 만들어서 그 실업자를 사회가 필요 없는 그런 인력들을 계속 배출하면 그건 굉장히 제약입니다. 사실 어떻게. 그래서 그걸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인력을
생산을 배출하려면 국가에서 진짜로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어떤 건물을 고친다든지 기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나 고칩니다. 뭐냐면은 사람 이렇게 의사들은 굉장히 힘들게 되지만 뭐 기술 뭐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공학 하는 사람들은 약간 밑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고쳐야 될 어느 괜히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고쳐서 이거를 진짜로 성장 동력인데 이 물건을 잘 안 만들고 못 만들고 그러면 성장 동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점점. 그래서 대기업이 요구하는 이런 인력만 키울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99%다 중소기업.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 그다음에 교수진의 지금 이제 저희가 인지비 좀 이제 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두 번의 이제 방학이 있습니다. 15주, 1년에 52주 중에서 교수님들은 사실은 많은 연구를 하시지만은 한 주에 9시간이나 적게는 6시간만 하시면 연봉 1억을 넘게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수업 말고 많은 연구를 하시죠. 그렇지만 사실은 공대 교수님들은 더 많은 자부심과 그다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 인증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산업체 연수를 받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학생들 교육에 그다음에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2014년도 인증 기준을 이제 목표로 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진짜 대한민국의 공과를 갖고 있는 모든 대학의 대학 교육 시스템이 바뀔 것으로 이렇게 기대해 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답변을 1분씩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주 학생이 하는 제너럴 비즈니스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근데 대학에서는 사실 이제 교수님들은 아까 밝혀지지만 좀 파리의 발톱의 때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교수님들은 사실 이제 스페셜한 지식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에 교수님들께서 그런 스페셜한 지식을 그다음에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학습 방법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즈된 지식을 가르치지만 그것이 제너럴라이즈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습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 이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파리의 무슨 뭐 발톱을 가르치지만은 학생들이 그걸 배우면서 예를 들어서 모기의 발톱을 같이 융합해서 뭔가 뭐 기후교회를 만들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러면서 어떤 제너럴리스트가 가져야 될 어떤 인성이라든지 뭐 창의성이라든지 협동성 이런 걸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대학 교육이 좀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페셜한 지식을 가르치면서 제너럴한 어떤 인성이나 능력들을 학습할 수 있는 동시에 그런 교육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두 가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조연구대 한명철 교수님이 질의하시면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그다음 요번에 스테이 공모전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이한일 학생의 답변은 사실 저희가 이 미래인재 육성 포럼과 지난주에 했던 스택초를 청년 채용 시스템이 추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교육 시스템도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계속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학생들을 뽑아주는 기업체의 채용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류를 보고 스펙을 보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채용을 계속하면은 채용 실패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도태되면서 다시 다른 쪽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업에서는 질 좋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볼까. 가장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쪽 가장 큰 불길한선도 채용 시장을 쥐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채용 시스템을 바꿔보자 하고 외치고 있는 게 지난주에 저희 아젠다였고요. 이번에는 그 채용 시스템, 바뀐 채용 시스템에 어떤 인력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주제로
연세가 상당히 성공한 가장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일자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이 일자리하고 제대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그 고졸 취업붐이 터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일자리하고 연계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확실하게 보이면 비전하고 그게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러면서 교육도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그좀 낮은 인류인식 같은 것이 벗겨지고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이 배출되면서 산업계도 그동안 가졌던 불신의 벽이 깨지고 이제는 신뢰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그 전체가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면서 일자리도 풀리고 교육도 살고,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어떤 진짜 진정한 모델을 하나 구축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 결국에 이제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의 채용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학교하고 끊임없는 그 소통과 공감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세계 500대 기업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좋은 신뢰가 온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의 그 워털루 대학을 제가 갔을 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형주 학생의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질문에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